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온라인 학습으로 만나게 되네요. 온라인 학습 지난번에 2번 했고, 지난주엔 또 우리 만나서 수업을 했었죠. 이제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네요. 오늘도 수업을 한번 해볼 건데, 수업을 20분 내로 끝내달라는 부탁 요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업을 온라인에서는 밀도 있게 나가고 빠르게 적은 분량으로 나가고 우리가 실제 다음 주에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다뤄보는 이런 형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저랑 이제 온라인 수업 많이 해봤는데 환경이 조금 낯설죠? 칠판도 좀 보는 거와 우리 평소 보던 거랑 좀 다르고 주변 느낌도 조금 다르고요. 그렇죠? 지금 여기가 원래는 제가 항상 1학년 1반 교실에서 이제 수업을 찍었었는데 제가 원래 어저께 영상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이제 바빠가지고 못 찍고 지금 주말이에요. 지금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여러분들하고 이제 영상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어떤 한 학교에 부탁을 드려가지고 지금 과학실을 빌려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건은 좋아요. 이곳이 칠판도 깨끗하게 되어 있고 좋은데 이게 소리가 좀 많이 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마이크를 쓰고 있어도 소리가 굉장히 많이 웅웅 거릴 거예요. 그리고 드릴 소리 들리시죠? 제가 이렇게 빌리긴 했는데 여기 같은 층에서 공사를 하고 계세요. 소리가 크게 들리진 않겠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드릴 소리가 나와도 그냥 적당히 무시해 주시고 소리가 너무 많이 크게 울리니 여러분 아시죠? 제가 수업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말이 빨라지고 목소리가 커지는 거 적당히 볼륨 조절하면서 수업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18쪽 비활성 기체, 즉 우리가 원소의 전자 배치를 하는 내용 어떤 규칙으로 적용이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전자를 잃고 얻는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각각 족별로 1족, 2족, 17족, 18족 아주 특징적인 전자 배치를 가진 애들끼리의 공통점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순서로는 우리가 그래서 실제 이 원소들끼리 결합을 하는 말을 할 건데 그 사전에 앞서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친구가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원소들의 특히 1족, 2족, 17족, 18족의 원자과 전자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 18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8개 또는 2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몇몇 문제집에서는 18족 비활성 기체의 원자과 전자가 8개, 2개 이렇게 가득 차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0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0개라고 말하는 근거는 이런 식이에요. 원자과 전자를 보통 이야기를 할 때, 특히 화학에서 원자과 전자를 이야기를 할 때에는 가장 안정적인 상태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이 전자가 다른 무언가와 반응을 할 때 참여하는 전자라는 의미의 원자과 전자의 개념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비활성 기체가 가장 바깥쪽 전자가 가득 차 있긴 하죠. 전자가 있기는 하죠. 가득 차 있죠. 그런데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반응에 참여를 안 하죠. 그래서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0개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건 화학에서는 보통 0개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한편으로는 원자과 전자라는 건 결국 이 원자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언제든지 에너지를 얻으면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들뜬 상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전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0개라고 말하면 안 되지. 어쨌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몇몇 참고서에서는 비활성 기체의 원자과 전자가 0개, 몇 개에서는 가득 차 있다, 8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하나로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저랑 배울 때 또는 시험 문제 나올 때에는 이 2개 때문에 혼동되지 않도록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우선 0개라는 표현과 8개라는 표현 둘 다 맞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쓰임새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제가 어떤 쓰임새에서 어떻게 얘기할지는 다시 정리해서 시험 전에 알려드릴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하죠. 자, 원자의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원자의 결합은 별거 아니에요. 핵과 전자 사이에 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잡아당기는 전기적 인력을 가지고 따로 놀던 두 원자가 하나가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이때 가장 핵심은 이 두 원자 사이에 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핵이 있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화학 반응 과정에서는 핵은 절대 변하면 안 된다고. 그럼 뭐만 변한다? 핵을 둘러싸고 있는 전자들이 내가 갖고 있던 전자, 네가 갖고 있던 전자가 어떻게 교환되는지에 따라서 결합의 종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결합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에요. 오늘 첫 시간에는 그 중에 이 이온 결합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원자는 전자를 얻거나 잃으면서 안정해지려 한다는 대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원자의 전자 배치를 그려가면서 최외각 전자, 원자가 전자가 몇 개인지 얘기를 했었죠. 이럴 때 이 아이들은 항상 주변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주변과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주변으로부터 어떤 변화, 이렇게 약간의 이 자극을 받게 되면 얘네들은 계속 안정해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자를 하나를 얻던지 하나를 버리던지 하면서 점점 안정한 상태로 돼가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되고 싶어하는 이러한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우리가 이제 리튬과 나트륨 원자 번호 3번과 11번인 일족 원소들입니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얘도 어떤 주변과의 전자를 주거나 받으면서 안정해지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고 싶어 하시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리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자를 하나 버리면서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전자를 7개를 얻으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밑에 있는 나트륨은 내가 전자를 또다시 하나를 버리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고요. 아니면 7개를 더 가져버려. 7개를 더 가져서 원자 번호 18번인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얘네들은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건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리튬이 전자 하나 버리는 게 쉽겠어? 7개를 가지는 게 쉽겠어? 여러분들 기억나죠? 일족 원소들은 버리는 걸 쉬워한다니까. 여기에서 전자를 7개를 떠나서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면 핵의 전하량이 너무 낮아서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약해 전자들 간의 반발력이 훨씬 더 센 상황, 전자를 얻는 게 어려운 아이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1족 원소 뿐만 아니라 2족 원소들은 이렇게 전자를 버려가면서 안정해지려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17족 원소입니다. 10족 원소의 2주기에 있는 플로린, 3주기의 17족 원소인 염소예요. 이 아이들은 원자가 전자가 7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꽉 차 있는 거에서 하나가 비어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이 아이들도 결국 화학 반응, 주변에서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안정한 상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 싶어 할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전자를 7개를 버리던지 아니면 전자를 하나를 얻던지,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전자 7개를 벌어서 네온처럼 되던지 아니면 전자를 하나를 얻어서 꽉 채워버리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플로린에서 전자를 7개 떼기가 쉽겠어? 우리 얘기 들었지, 기억나죠? 17족 원소 할 때 전자 하나 떼기도 어렵다니까. 왜? 핵의 전하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7개를 언제 떼고 앉아있어? 차라리 하나를 붙여버리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 기억나죠? 17족 원소는, 할로겐 원소는 전자 하나를 얻기 좋아하는 아이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17족 원소들은 차라리 전자를 하나를 더 얻으면서 하나 더 많은 18족 네온, 18족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되는 걸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두 케이스를 각각 한꺼번에 반응을 시켜보죠. 지금 왼쪽에 3주기에 존재하는 원소 나트륨이에요. 그리고 3주기의 염소입니다. 3주기 1쪽의 나트륨, 3주기 17쪽의 염소입니다. 자, 이 두 개를 내가 가까이 붙여보는 거야. 내가 이 두 개를 가까이 붙여보면서 얘에게 어느 정도 좀 자극을 줘야겠지. 열을 가한다거나 충돌을 한다거나 뭐 열을 가한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좀 자극을 막 주고 있어. 두 개를 싹 붙여놓고 자극을 막 주고 있어. 여러분들, 나트륨은 전자를 얻는 걸 좋아해? 잃는 걸 좋아해? 전자를 잃는 걸 아주 좋아하죠. 염소는 어때요? 어디선가 노는 전자가 있으면 금방 쓱 가지고 오고 싶어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가까이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오르고 달리고 하다 보면은 요 나트륨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자가 전자 요 하나가 뚝 하고 떨어지면서 저렇게 떨어지면서 어디로 들러붙어? 염소의 이 빈 공간에 들러붙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내가 그냥 우리 그 전에는 나트륨에서 전자가 띡 떼는 얘기만 했는데 이때는 전자 어디 갔냐고. 어디 갔어? 염소에 들러붙었다라는 거예요. 염소에 들러붙었어.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 나니, 자, 나트륨은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1이었잖아. 근데 전자는 총 몇 개만 남았어? 10개만 남았죠? 얘는 핵의 전하량이 17인데, 원래 전자도 17개여서 중성이었는데, 전자가 하나 더 늘었지? 전자가 18개가 되었죠? 얘는 양성자 11개, 전자 10개, 총 전하량 11 빼기 10은 플러스 1이 되는 거겠죠. 전체의 전하량이 플러스 1이 됩니다. 양성자가 하나 더 많아졌기 때문에 전자 하나 떨어지면서. 얘는 어때요? 전자 하나가 더 늘어버렸죠? 양성자보다 전자의 개수가 하나가 더 많죠?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 원자 이 염소 마이너스 1. 오케이? 말이 꼬인다. 오케이?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나트륨은 원래 중성이었는데 전자 하나 잃었으니까 전하량이 플러스 1이 되고, 염소는 원래 중성이었어 얘도. 그런데 전자를 하나 얻었으니까 전체적인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전자를 옮기고 보니 왼쪽 거 오른쪽 거 각각 떼놓고 보면은 나트륨이라는 원자 자체가 전체적으로 플러스 1인 느낌을 가지게 되고, 염소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인 느낌을 가지게 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잡아당기는 전기적 인력이 생겨버리겠지. 마치 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잡아당기는 거잖아. 같은 원리예요. 나트륨 플러스가 염소 마이너스랑 잡아당기는 인력, 이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힘으로 결합을 하는 게 바로 이온 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왼쪽, 오른쪽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게 되는 이 원자를 우리는 이온이라고 부르고요. 플러스의 성질을 띠는 건 양이온, 마이너스의 성질을 띄우는 건 음이온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게 이온이 된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기니까 이것을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온 결합은 원리는 간단해요. 일단 어떻게든 저렇게든 이온이 되면 돼. 하나는 플러스가,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면 돼. 그리고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잡아당기면서 결합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온 결합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온 상태를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매번마다 전자배치를 이렇게 그리기는 좀 귀찮죠. 전자배치 그리기 귀찮아. 그래서 이런 이온 상태를 표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원자의 기호 있죠. 원자 기호에 이온이 됐다라는 표시, 플러스 이온이 됐다라는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플러스가 1이면 그냥 플러스라고 쓰시면 되고요. 플러스가 2면 2 플러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전자를 하나 얻었으면 그냥 마이너스만, 전자를 2개 얻었으면 2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잡아당겨서 결합을 하는 이온 결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한번 생각해보면 이 이온 결합은 누구나 할 수 있을까? 자,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이온 결합이 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한 명은 전자를 줘버려야 되지. 그러니까 전자를 주기 좋아하는 아이가 한쪽에 있어야 되고, 다른 한쪽에는 전자를 받기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보면 우리가 좀 크게 그렸지만 한 20번 내에서만 보면요, 우리는 알고 있어. 1족과 2족 원소, 수소 빼고 1족과 2족 원소는 전자를 주기 좋아하는 아이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아이들은 전자를 좀 받는 걸 좋아하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13, 14, 15, 16족은 잘 다루지 않았지만 그 중에 이렇게 여러분들 주기율표상에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리고 약간 퍼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대체로 전자를 주기 좋아하는 또는 받기 좋아하는 금속과 비금속 원소를 구분해 놓은 것들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설명하기가 좀 이제 복잡하니 우리가 20번 내에서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1족, 2족에 있는 수소 빼고 1족, 2족 내에 있는 이 6개의 원소와
그리고 3주기 13족에 있는 요 알루미늄 있죠. 알루미늄은 우리가 누가 들어도 금속인 것 같죠. 알루미늄 금속. 그렇죠? 이 알루미늄. 이렇게 7개의 원소는 금속 원소라고 합니다. 이 7개의 원소는요. 전자를 주는 걸 좋아해요. 누구랑 만나도 전자를 그냥 뚝 떼서 줘버리고 싶은 아이예요. 그럼 나머지 애들 누구? 수소, 헬륨 빼고 18쪽 빼고 수소, 풍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규소, 인, 황, 염소까지는 내가 전자를 떼는 게 별로 안 좋아하는 아이야. 굳이 떼는 건 싫은 아이야. 전자를 얻기 좋아하는 아이들이다. 자, 그래서 이온 결합은 항상 어떨 때 일어나야 되는 거냐? 주기 좋아하는 금속이랑 받기 좋아하는 비금속 원소가 만났을 때만 가능하다.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지금 나머지 싹 지우고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만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 즉 이제 리튬과 플로린이 만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리튬과 플로린. 그럼 리튬은 2주기 1쪽에 있는 아이고요. 플로린은 2주기 17쪽에 있는 아이예요. 자, 리튬은 전자 몇 개 버리길 좋아해? 1쪽이니까 하나. 플로린은 전자 몇 개 갖고 싶어? 하나만 가지면 곧바로 네온의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리튬에서 플로린으로 전자가 몇 개? 하나가 쭉 이동하면 되겠죠? 전자 하나 쭉 이동하면은 얘네들이 이온이 될 겁니다. 리튬은 전자를 잃어서, 플로린은 전자를 얻어서 이온 상태를 표시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자, 아니면 칼륨과 염소를 한번 반응해 볼게요. 자, 칼륨은 4주기 1쪽의 원소죠. 염소는 3주기 17쪽의 원소예요. 얘도 전자를 하나 뱉고 싶고 얘도 전자를 하나 가지고 싶어. 전자 하나가 이동을 하면서 이온 상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온 상태가 된 애들끼리 결합을 하면 그게 이온 결합. 자, 한 번 더. 이번에는 마그네슘과 산소를 한번 해볼게요. 마그네슘은요, 3주기 2족 원소입니다. 이 아이는요, 안정해지기 위해선 전자 몇 개 버려야 돼? 하나 버리면 나트륨 전자 배치잖아. 하나를 더 버려야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죠. 2개를 버려야 전자 배치가 18족처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산소는 또 어때요? 산소는요, 2주기 16족이에요. 얘는 전자 하나 가지면은 18족 돼요? 아니죠? 전자를 2개 가져야만 18쪽의 전자 배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전자가 몇 개 이동하면 되겠어? 아, 때마침 마그네슘도 2개 버리고 싶고 산소도 2개를 얻고 싶었어. 2개를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얘네들 원소는 얘네들의 이온은 어떻게 표시해?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러니까 2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해서 마그네슘, 산소, 이온들이 결합한 이온 결합이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즉, 여기 주기율표 상에서 누가 몇 개 버리고 싶고 누가 몇 개 얻고 싶고 요거만 잘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케이?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런 경우. 지금은 딱 내가 원소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버리고 싶은 거, 필요한 거 개수가 딱딱 맞아지는 경우고 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칼슘과 염소를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칼슘은요, 4주기 2족 원소예요. 그쵸? 4주기 2족 원소니까 2개를 버리고 싶을 거고. 염소는 어때요? 17족이죠? 하나 갖고 싶을 거예요. 칼슘은 2개 버리고 싶지만 염소는 하나만 갖고 싶어요. 그렇다고 얘가 2개 버린다고 해서 염소가 2개 다 가져야 돼요? 아니야. 염소는 하나만 가지면 돼. 그럼 남은 하나는 누구한테 버려야 되느냐? 칼슘 아직도 하나 더 버리고 싶잖아. 아니, 반응할 때, 우리가 자연적으로 반응할 때 정말 리얼 칼슘 하나와 염소 하나만 반응하는 경우가 어딨어. 막 칼슘 이만큼 있고 염소 이만큼씩 있는 거지. 그 중에 칼슘 하나가 일단 염소 하나한테 전자 하나 주고요. 옆에 놀고 있던 또 다른 염소한테 전자 하나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칼슘은 어쨌든 누구한테든 2개만 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버리게 되면 칼슘은 양옆으로 하나씩 버렸으니까 2개 버려서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염소는 어쨌든 얘한테 하나씩만 받은 거잖아요. 각 염소들이.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이온 결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원소와 원소가 1대1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대2, 1대3, 3대1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엔 거꾸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경우가 조금 반대가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는 주는 쪽이 많이 주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받는 쪽이 좀 많아져 보일게요. 나트륨이 있고 산소가 있어요.
나트륨은요 1쪽 하나 버리고 싶은 아이고요. 산소는 2개 가지고 싶은 아이예요. 2개 가지고 싶은 아이. 생각해보면 얘가 2개 갖고 싶다고 해서 나트륨한테서 2개 뺏을 수는 없어요. 나트륨한테서는 하나밖에 못 뺏어. 왜? 얘는 하나밖에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럼 누구한테 뺏어? 놀고 있는 다른 나트륨한테 뺏어오면 되죠. 그렇죠? 다른 나트륨한테 뺏어옵니다. 이렇게 뺏어오고 나면은 산소는 양쪽에서 2개를 뺏어왔으니까 2 마이너스, 나트륨은 하나씩 뺏겼으니까 플러스 1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이온 결합 과정에서는 전자를 뺏기기 좋아하는 금속,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속 애들과 전자를 얻기 좋아하는 비금속 애들의 관계에서 전자가 뺏겨버리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충 전자가 이만큼 간 게 아니라 완벽하게 지금 이 순간 칼슘이 갖고 있던 전자는 얘네 거야. 얘네 거. 얘한테 지금 전자가 없는 거야. 2개가 없는 거야, 실제로. 이런 관계가 되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잡아당기는 그 힘으로 결합하는 거, 이걸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지금은 제가 이제 이온 결합에 대해서 단순히 원자가, 금속이 비금속한테 전자 주는 케이스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온 결합은 이것보다 조금 복잡한 그 예시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분자 형태인데 이온이 되어 있는 분자 형태, 분자 이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 아마 문제집 보다 보면 등장할 수도 있어요. 몇 가지가. 뭐 NH4,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온인데 그냥 단원자 상태의 이온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NH4 플러스라든지 이렇게 분자 상태로 이미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온 상태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SO4 E-라든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미 이온 상태라든지 이렇게 분자 상태의 이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시다가 이런 게 등장하시면 난감해하지 마시고 저한테 질문하러 오세요. 그리고 우리 1학년 과정 내에서는 이런 분자이온 상태는 배우지 않을 겁니다. 이 분자이온 상태는 여러분들 2학년 올라가서 화학 배울 때 배우시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지금은 그럼 이온 결합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온 결합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든 저렇게든 내가 전자가 하나 이동을 하면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되었죠. 나트륨 플러스, 염소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2개가 옆으로 착 붙어 있어요. 서로가 잡아당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당기니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주변에 이렇게 이온화되어 있는, 이온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겠죠. 나트륨 플러스와 염소 마이너스가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곡차곡 둘러붙습니다. 얘네들이 둘러붙고, 얘네들이 둘러붙고, 얘네들이 둘러붙고. 이 주변으로도 또 둘러붙어, 이렇게. 또 이렇게 차곡차곡 또 둘러붙어, 차곡차곡 또 둘러붙어. 즉 이렇게 이온 결합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하나가 명확하다 보니까, 그리고 항상 플러스들끼리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잡아당기다 보니까 이 배열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규칙적으로. 그래서 상온에서 보통 고체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고체 상태로. 그래서 얘네가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뭘 해서 뭔가 정기적인 느낌이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있는 고체 상태에서는요, 양쪽에 내가 전기를,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극을 걸어줘도요, 지그들끼리 잘 단단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전기가 안 통해요. 어떨 때만 얘를 물속에 담가. 이게 물속이야. 지금 이게 물속에 담긴 거야. 물속에 이렇게 담기면은 이 물 분자들이 얘네들 간의 사이의 결합을 이렇게 톡톡톡톡 끊어냅니다.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돼? 이렇게 흩어지게 돼요. 물속에 들어가면 얘네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낱개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온 상태로 흩어지게 돼요. 이게 이온 결합물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물속에 넣으면 이온 상태로 흩어진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똑같이 양쪽에 다시 전극을 걸어주잖아요. 그럼 이제 이쪽에는 플러스, 이쪽엔 마이너스.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염소 이온들을 끌어당길 것 같고, 마이너스 극이 플러스 극을 띠고 있는 나트륨 이온을 막 끌어당길 것 같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각자의 극 쪽으로, 원래 이렇게 깊은 퍼져있던 애들이 각자 좋아하는 극 쪽으로 점점 이동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전기가 흐르는 원리가 설명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 여러분들 그런 얘기 좀 들어봤을 거예요. 순수한 물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순수한 물은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해요. 뭘 섞어줘야? NaCl. 이거 여러분들 소금이죠, 소금. 나트륨, 염화 나트륨. 이렇게
이온 결합물을 섞어주게 되면 이 안에 마이너스를 띤, 플러스를 띤 입자들이 많아지면서 전기를, 액체 속에서, 물 속에서 전기를 수월하게 흐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온 결합물의 특징은 이렇게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안 통한다. 좀 단단하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액체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온 상태로 흩어진다. 그러니까 물 상태로, 물에 섞으면 이렇게 이온 상태로 흩어진다. 전기를 걸어줬을 때 잘 통한다. 이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공유결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